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책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위인이지만 정작 그 내면은 낯설게 다가오는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인 난중일기.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부터 그 끝인 1598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거대한 동상이나 전장을 호령하는 영웅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고 붓을 든 이순신은 굳은 날씨에 뼈마디가 쑤셔 끙끙 앓기도 하고 소식이 끊긴 어머니를 걱정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년을 다룬 일권에서는 전운이 감도는 바다 앞에서 무너지는 나라를 지탱해야 했던 한 지휘관의 무거운 어깨와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꾹꾹 눌러 쓴 고독한 독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포성 가득한 전쟁터가 아닌 촛불 하나만이 켜진 그의 조용한 막사 안에서 인간 이순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르익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임진년 1월 초 1일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남쪽에서 2번이나 설을 세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병마사의 군관 이경신이 병마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장전과 편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러 가지고 왔다. 초 2일 맑음. 나라의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기민보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3일 맑음. 동헌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써 보냈다. 초 4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초 5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초 6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초 7일 아침에는 맑음. 늦게부터 비와 눈이 번갈아 종일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남원에서 전문을 받들고 갈 유생이 들어왔다. 초 8일 맑음. 객사에 나갔다가 동원에서 공무를 받다. 초 9일 맑음. 아침밥을 일찍 먹은 다음 동헌에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보냈다. 초 10일 종일 비. 방답에 새 첨사로 이순신이 부임하여 들어왔다. 11일 종일 가랑비.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이봉수가 선생원에 돌 뜨는 곳을 가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미 큰 돌 17덩이에 구멍을 뚫었다 라고 했다. 서문 밖 해자가 4발쯤 무너졌다. 심사립과 이야기했다. 12일 굳은 비. 식사한 뒤에 객사 동헌에 나갔다. 본영 및 각 포구의 진무들에게 우등을 가리는 활쏘기를 시합했다. 13일 아침에 흐림.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14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 활을 쏘았다. 15일 흐림. 새벽에 망궐리를 하였다. 16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받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와 생리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그들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우후와 가수도 역시 점검하지 않아 이 지경에까지 된 것이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공물을 어줍잖게 여기고 제 몸만 살찌러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박몽새는 석수인데 선생원 돌뜨는 곳에 가서 해를 끼치고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으므로 곤장 80대를 졌다. 17일 맑음. 춥기가 한겨울 같다.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의 반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오는 일로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여도의 제1호선이 돌아갔다. 우등계문과 대가단자를 순찰사 0으로 봉하여 보냈다. 19일 맑음. 동원에서 공무를 본 뒤 각 군대를 점검했다. 20일 맑으나 바람이 샘.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21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감목관이 와서 잤다. 22일 맑음. 아침에 광양 현감이 와서 인사했다. 23일 맑음. 둘째 형 요신의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사복시에서 받아와 기르던 말을 올려보냈다. 24일 맑음. 맏형 희신의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답정을 보니 고부군수 이순고를 유임시켜달라는 장계를 울린 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2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2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흥양 현감과 순천 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오후에 광양 현감이 왔다. 2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29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30일 흐림. 첫여름같이 따뜻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임진년 2월 초 1일 새벽에 망골리를 했다. 가랑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야 개었다.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방천 안에 몽어떼가 밀려들어왔기로 그물을 쳐 2,000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장쾌했다. 그 길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우후 이몽구와 함께 새 봄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초 2일 맑음. 동원에서 공무를 봤다. 쇠사슬을 건너매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초 3일 맑음.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배 타고 나갔다. 공무를 마친 뒤 활을 쏘았다. 담라 사람이 자녀 6식구를 거느리고 도망쳐 나와 금오도에 머물다 방답경비선에 잡혔다고 심부름꾼을 보냈기로 문초를 하고서 승평으로 압송하고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에 화대성 4개를 실어 올렸다. 초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북쪽 봉우리에 연대 쌓는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무너질 염려가 없음에 이봉수의 애썼음을 알겠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에와 내려와 해자 구덩이를 순시했다. 초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18순을 쏘았다.
초 6일 종일 바람이 거세게 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2번이나 왔다. 초 7일 막다가 바람이 세게 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발포 만호가 부임했다는 공문이 왔다. 초 8일 막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이날 거북함에 쓸 돛배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는데 조일입과 변존서가 자웅을 다투다가 조일입이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에서 돌아와 방답첨사가 방비에 온 정성을 다하더라고 매우 칭찬했다. 동헌뜰에 돌기둥 화대를 세웠다. 초 9일 맑음. 새벽에 쇠사슬을 꿰일 긴 나무를 베는 일로 이월룡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두산도로 보냈다. 초 10일 안개비. 동헌에 나가 공문을 봤다. 김인문이 순찰사 영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중원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중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슨 딴 뜻이 있는가 의심하게까지 했으니 그 흉측함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11일 맑음. 식사를 한 뒤 나가서 배 위에서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검했다. 12일 맑음. 식사를 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서 해운대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침렵치라는 운을 띄워봤더니 너무 조용했다. 나중에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일입이 시르를 펐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13일 전라 우수사의 군관이 왔기로 화살대 큰 것, 중치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 맑음. 아산 어머니께 문안차 나장을 2명 내어보냈다. 15일 비바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져 석수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6순을 쏘았다. 신구번의 군사를 점검했다. 17일 맑음.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19일 맑음. 순찰하러 떠나 백야곳의 감독관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렸다. 기생도 왔다. 비가 온 뒤라 산의 꽃이 활짝 피어 경치가 멋져 형언기 어려웠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에 이르러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 현감과 여도 권관이 마중했다. 방비를 검열하는데 흥양 현감은 내일 제사가 있다고 먼저 갔다. 20일 맑음. 아침에 모든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웬간히 완비되었다. 늦게야 떠나서 영주에 이르니 좌우의 산의 꽃과 들가의 봄풀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옛날에 영주가 있다더니 역시 이와 같은 경치였던가. 21일 맑음. 공무를 본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어 활을 쏘았다. 조방장 정걸도 와서 보고 능성현감 황숙도 와서 함께 술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원으로 하여금 술을 걸러 지난날에 심부름하던 산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2일 아침에 공무를 본 뒤 녹도로 갔다.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집기류들을 몸소 점검했다. 그 길로 녹도로 가서 곧장 봉우리 위에 새로 쌓은 문다락으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이 근방에서는 으뜸이다. 만호에 애쓴 흔적이 손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 현감과 능성 현감 황숙도 및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하여 대포 쏘는 것도 봤다. 촛불을 밝혀 이슥해서야 헤어졌다. 23일 흐림. 늦게 배를 타고 발포로 가는데 맞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 없었다. 간신히 성머리에까지 이르러 배에서 내려 말을 탔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모두가 꽃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벌써 저물었다. 24일 가랑비가 온 산에 내려 지척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북산 아래의 사량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하여 사도에 이르니 흥양 현감이 먼저 와 있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대로 눌러 잤다. 25일 흐림. 여러 가지 전쟁 방비에 탈난 곳이 많다. 군관과 생리들에게 벌을 주었다. 첨사를 잡아들이고 교수를 내어보냈다. 이곳의 방비가 5포구 가운데 최하인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울렸기 때문에 죄상을 조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우습다. 맞바람이 세게 불어 출항할 수가 없어 그대로 잤다. 26일 아침 일찍 출항하여 계이도에 이르니 여도진의 배와 방답진에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리를 마치고서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고민이다. 전선은 좀 온전한 편이니 기쁘다. 27일 흐림.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깎아지른 외딴 섬인지라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매우 엉성하니 무척 근심이 된다. 첨사가 애쓰기는 했으나 미처 시설을 못했으니 어찌하랴. 저녁 나절이 되어야 배를 타고 경도에 이르니 여필과 조이립이 군관 우후들이 술을 싣고 마중 나왔다. 이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다 해가 넘어간 뒤에야 관청으로 돌아왔다. 28일 흐림.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본 뒤에 활을 쏘았다. 29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을 순천부사로 고쳐 임명했다고 하니 한심하다. 임진년 3월 초 1일 망골리를 했다. 식사를 한 뒤에 별방군과 정규군, 하봉군을 점검하고서 놓아보냈다. 공문을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초 2일 흐림.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문을 보았다. 승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초 3일 비. 오늘은 삼진날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답청도 못하겠다. 조일이 우후 군관 등과 동원에서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다. 초 4일 맑음. 아침에 조일입을 배웅하고 객사대청에 나가 공문을 본 뒤 서문 밖 해자와 성을 더 쌓는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므로 책임자를 잡아다 곤장을 쳤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초 5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문을 봤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이정 류성룡의 편지와 증손전수박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 육전, 화공전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을 낱낱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만고의 훌륭한 책이다. 초 6일 맑음.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출근하여 군 기물을 점검했는데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진 것이 많아 생리, 궁장, 감고 등을 문책했다. 초 7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 활을 쏘았다. 12일 맑음. 식사한 뒤 배 있는 곳으로 나가 경강의 배를 점검했다. 다시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는데 마침 쇳바람이 세게 불고 격군도 없어 도로 돌아왔다. 곧바로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3일 흐림.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 비. 이른 아침에 순찰사를 만나러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몹시 퍼부어 길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서 다시 해농 창평에 이르니 길바닥에 물이 석자나 괴었다. 겨우겨우 순천부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찰사와 격조를 터놓고 이야기했다. 15일 흐림. 다락 위에 앉아서 활 쏘고 군관들에게는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16일 맑음. 순천 부사가 환선정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겸하여 활도 쏘았다. 17일 맑음.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본영으로 돌아왔다. 19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20일 비.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각 관방의 회계를 밝혔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는 일이 제 날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 생리, 도훈도 등을 문책했다. 사도첨사 김환에게도 만날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했다고 한다. 또 한나절 동안에 내나로도 외나로도와 대평두, 소평두 섬을 다 수색하고 그날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엉터리 거짓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일로 흥양과 사도첨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21일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아침 내내 누워 앓다가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22일 맑음.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및 군관 10명을 나누어 보냈다. 식사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23일 흐림.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에서 올 널빤지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생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했다. 순천에서 심부름꾼을 보내온 소국진에게 곤장 80대를 쳤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었는데 보니 발포권과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못 되기로 갈아치워야 하겠다 라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해달라 답장을 보냈다. 24일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우후가 수색하고 탈 없이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의 답장을 송희립이 아울러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의 편지에 대마도주가 공문을 보냈는데 벌써 대마도 배 한 척을 귀국에 보냈는데 만일 도착하지 않았다면 풍랑에 깨졌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다. 동네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며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2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병마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이나 무너져 있었다. 26일 맑음. 우후와 송일입이 남해로 갔다.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27일 맑음.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이르러 쇠사슬을 가로질러 건너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나무 기둥 세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겸하여 거북함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2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수는 모조리 다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 29일 맑음.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아산 고향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임진년 4월 초 1일 흐림. 새벽에 망골례를 했다.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초 2일 맑음. 식사를 하고 나니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더 아파 온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초 3일 맑음.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초 4일 맑음. 아침에야 비로소 겨우 통증이 가라앉았다. 초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봤다. 초 6일 진해루로 나가 공물을 본 뒤에 군관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 여피를 배웅했다. 초 7일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낮 10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마사의 장계에 의한 것이었다. 초 8일 흐림.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저녁 나절에 여필이 떠나갔다. 객창에 홀로 앉았으니 만단의 회포가 어리어온다. 초 9일 흐림.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방응원이 방비처에 갈 공문에 관인을 찍어서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 현감이 수색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저물어서 돌아갔다. 초 11일 흐림. 공문을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편록을 순찰사의 군관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로 돛을 만들었다. 12일 맑음.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에 지자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원으로 나가 활 10순을 쏘았다. 관청으로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13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 활 15순을 쏘았다. 15일 맑음.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역조를 시켜 달려보냈다. 해질 무렵에 영남우수사 원균의 통첩에 우회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저령도에 정박했다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경상좌수사 박홍의 고문이 왔다.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즉시 장계를 올리고 겸하여 순찰사 이광, 병마사 최원, 우수사 이혁기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16일 밤 10시쯤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다.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17일 비 영남 우병마사 김성일에게서 공문이 왔다.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며 물러가지 않는다고 한다. 저녁나절에 활 5순을 쏘았다. 번을 그대로 서는 수군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이 잇따라 방비초로 왔다. 18일 흐림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순찰사 이광의 공문이 왔다. 발포권과는 이미 파직되었으니 대리를 정하여 보내라.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낮 2시쯤에 영남 우수사에 공문이 왔다.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 두 군수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 이건 정말로 통분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병마사 이각과 수사 박홍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다. 저녁에 순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차박 가두었다. 19일 맑음 아침에 품방에 해잡하는 일로 군관을 청해보내고 일찍이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몸소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시했다. 이날 입대하러 온 군사 700명을 만나보고 역사하는 일은 점검했다. 20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이 왔다. 많은 적들이 휘몰아쳐 들어오니 이를 막아낼 수가 없고 승리한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을 드는 것과 같다고 하며 내게 전선을 방비하여 와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정에 장계하였다고 하였다. 21일 맑음 성 위에 군사를 줄지어 서도록 관역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 권준이 달려와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 새벽에 정찰도 하고 부정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어보냈다. 배응록은 절갑도로 가고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 송한년, 김인문 등으로 하여금 두산도에 적대목을 실어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품방에서 역사를 시켰다. 이달 20일 성첩한 좌부승지 민준의 서장이 왔다. 물길을 따라 적선을 요격하여 적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그래서 경상도 순변사 이 일이 내려갈 때 이미 일러 보내었는데 다만 군사상 쉰퇴하는 것은 반드시 기회를 보아 시행하여야만 그르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먼저 적선의 많고 적음과 지나가는 섬 사이에 적병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뒤에 나아감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책이지만 만일 형세가 유리한데도 시행해야 할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크게 놓치게 되는 바, 조정은 멀리서 지휘할 수 없으니 도내에 있는 주장의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본도는 이미 이 뜻을 알렸으니 경상도에서는 공문을 보내어 서로 의논하고 기회를 보아 조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일개의 주장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겸 관찰사 이광, 방어사 곽영, 병마절도사 최원 등에게도 분부한 사연을 낱낱이 알렸으며 한편 경상도 순변사 이일과 겸 관찰사 김수, 우수사 원균 등에게는 그 도의 물길 사정과 두 도의 수군이 모처에 모이기로 약속하는 내용과 더불어 적선의 많고 적음과 현재 정박해 있는 곳과 그 밖에 대책에 응할 여러 가지 기밀을 모두 급히 회답해달라고 통고하고 각 관포에도 전쟁 기구와 여러 가지 비품을 다시 철저히 정비하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공문을 돌렸다. 27일 이달 23일 성첩된 좌부승지의 서장이 새벽 4시쯤에 선전관 조명이 가져왔다. 왜적들이 이미 부산과 동래를 함락하고 또 밀양에 들어왔다는데 이제 경상도 우수사 원균의 장계를 보았더니 각 포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군사의 위세를 뽐내고 적선을 엄습할 계획이다라고 하니 이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마땅히 그 뒤를 따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대가 원균과 합세하여 적선을 쳐부순다면 적을 평정시킬 것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전관을 급히 보내어 이르노니 그대는 각 포구의 병선들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천리 밖에 있으므로 혹시 뜻밖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대의 판단대로 하고 너무 명령에 거리 끼지는 말라. 이 말대로라면 왜적들은 침입한 지 오래되어 반드시 지쳐 사기가 떨어지고 가진 전비품도 거의 없어졌을 것이니 왜적들을 꼭 이때에 막아내야 하겠거니와 다만 앞뒤 적선의 척수가 500여 척 이상이라 하므로 우리의 위세를 불가불 엄하게 갖추어 엄습할 모습을 보여 적으로 하여금 겁내고 떨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수군에 소속된 방답, 사도, 여도, 발포, 녹도 등 5개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세력이 심히 고약하기 때문에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순천, 광양, 나간, 흥양, 보성 등 5개 고을에도 아울러 방략에 의해서 거느리고 갈 예정으로 처음에는 경상도로 출전하면 해로를 지나게 되는 본영 앞바다로 일제히 도착하라고 급히 통고하였다. 그러나 출전할 기일이 급한 데다 수군의 여러 장수 중에 보성 및 녹도 등지는 3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과하여 불러 모은다 해도 그곳 수군은 쉽게 모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므로 그 밖에 여러 장수들만이라도 모두 이달 29일 본영 앞바다에 모이게 하여 거듭 약속을 밝힌 뒤에 즉시 경상도로 출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풍세 순역을 미리 생각하여 어렵게 되면 형편에 따라서 빨리 출전하려고 하는 바 경상도 순변사 이일 겸 관찰사 김수, 우수사 등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약속하였음을 장계에 올렸다. 29일 정오에 경상우수사 원균의 회답 공문이 왔다. 적선 500여 척이 부산, 김해, 양산, 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제 맘대로 상륙하여 연해변의 각 관포와 병영 및 수영을 거의 다 점령하였으며 봉화불이 끊어졌으니 매우 통분하다. 경상우도의 수군을 뽑아내어 적선을 추격하여 10여 척을 쳐부수었으나 나날이 병마사를 끌어들인 적세는 더욱 성해져서
적은 많은 데다가 우리는 적기 때문에 적을 맞아 싸울 수 없어 경상 우수영도 이미 함락되었다. 귀도의 군사와 전선을 남김없이 뽑아내어 당포 앞바다로 급히 나와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소속 수군으로 중위장의 방답첨사 이순신, 좌부장의 나간군수 신호, 전부장의 흥양현감 배흥립, 중부장의 광양현감 어영담, 유군장의 발포가장 영군관 훈련원 봉사 나대용, 우부장의 보성군수 김득광, 후부장의 녹도만호 정운, 좌척후장의 여도건관 김인영, 우척후장의 사도첨사 김완, 한후장의 영군관 급제 최대성, 참퇴장의 영군관 급제 배웅록, 돌격장의 영군관 이연량 등을 모두 배치하고 거듭 약속을 명확히 하였다. 선봉장은 우수사 원균과 약속할 때 그 도의 변장으로서 임명할 계획이며, 본영은 우후 이몽구를 유진장으로 임명하고 방답, 사도, 여도, 녹도, 발포 등의 5개 포구에는 담략이 있는 이를 가장으로 임명하여 엄중히 훈계하여 보냈다. 나는 수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4월 30일 새벽 4시에 출전할 예정으로 경상우도 남해현 미조항과 상주포, 곡포, 평산포 등 4개 진영이 이미 거듭 들어왔으므로 그 현령, 첨사, 만호 등이 당일 군사와 병선을 정비하여 길 중간까지 나와서 대기하라고 새벽에 공문을 만들어 사람을 달려 보냈다. 낮 2시경 본영의 진무이고 순천 수군인 이연호가 급히 돌아와 보고했다. 남해현 성안의 관청 건물과 여염집들은 거의 비었고 집 안에서는 밥 짓는 연기마저 별로 나지 않으며 창고의 문은 이미 열려 곡물은 흩어진 채로 있고 무기고의 병기마저 모두 없어지고 비어 있는데, 마침 무기고의 행랑채에 한 사람이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적의 세력이 급박해지자 온 성안의 사졸들이 소문만 듣고 달아났으며 현령과 첨사도 따라 도망하여 간 곳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하므로 돌아오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쌀섬을 진 채 장전을 가지고 남문 밖에서 달려나오다가 장전의 일부를 소인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장전을 살펴보니 곡포라고 새긴 것이 분명하며 성을 비우고 달아났다는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보고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군관 송한련에게 이 말이 사실과 같다면 적의 군량을 쌓아주는 격이 되고 점점 전라 좌도로 침입하여 오래 머물며 물러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 창고와 무기고 등을 불살라 없애라고 전령하여 급히 달려보냈다. 대체로 보아 흉악한 적의 세력이 커서 부대를 나누어 도적질을 하는데 한 부대는 육지 안으로 향하여 먼 곳까지 석권하고 한 부대는 연해안으로 향하여 닥치는 대로 함락하고 있으나 육지나 바다의 여러 장수들이 한 사람도 막아 싸우지 못하여 벌써 적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바다의 진영으로서도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우수영과 남해의 평산포 등 4개의 진영뿐이지만 이제 들으니 우수영마저도 함락되었고 남해의 온 섬들은 벌써 무인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바, 이른바 우수영은 내가 지키는 진영과 일해상접이고 남해는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서로 들리고 앉은 사람의 모양마저 똑똑히 세어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다. 그러므로 본도로 침범해올 시기가 곧 박도하였으니 매우 한심할 뿐 아니라 본도 내의 육지와 연해안 각 고을과 변두리의 성을 방어함에 있어 새로 뽑은 조방군 등의 정예의 사졸은 모두 육전으로 나가고 변두리에 남은 진보에는 병기를 가진 사람조차 너무 적어 다만 맨손으로 모인 수군을 거느리게 되므로 그 세력이 매우 약하여 달리 방어할 대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군의 중위장이며
순천 부사인 권준도 바다로 나가 사변에 대비하다가 관찰사의 전령으로 전주로 달려갔다. 더구나 오랫동안 임지에 있던 자들은 뜬 소문만 듣고서도 가족을 데리고 짐을 지고 길가에 잇따랐으며 혹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고 혹은 틈을 타서 이사하는데 본영의 수졸과 본고장 사람들 사이에도 또한 이 같은 무리들이 있으므로 그 길목에 포망장을 보내어 도망자 2명을 찾아내어 우선 목을 베어 군중에 효시하여 군사들의 공포심을 진정시켰거니와 경상도를 구원하러 출전하라는 이 분부가 이같이 정령할 뿐 아니라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가슴에 서리고 쓰라림이 뼛속에 사무쳐 한번 적의 소굴을 무찔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충곡이 자나깨나 간절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우수사와 함께 협력하여 무찔러 적의 무리를 섬멸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남해에 첨입된 평산포 등 4개의 진영의 진장과 현령 등이 외적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먼저 도피하였으므로 나는 남해 도 군사이니 그 도의 물길이 험하고 평탄한 곳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었으며 또 작전을 상의할 장수도 없는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천만 뜻밖의 실패도 없지 않을 것이다. 소속 전함을 모두 합해봐야 30척 미만으로서 세력이 매우 고약하기 때문에 겸 관찰사 이광도 이미 이 실정을 알고 본도 우수사 이역기에게 명령하여 소속 수군을 신의 뒤를 따라 힘을 모아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이 매우 급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선이 다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약속한 연후에 발선하여 바로 경상도로 출전해야 하겠다. 흉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벌써 세제를 넘어 서울을 육박하게 되어 본도의 겸 관찰사가 홀로 분발하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곧 서울로 향하여 왕실을 보호할 계획이라 하는 바.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며 혀를 차며 탄식하고 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서울로 달려가 먼저 육지 안으로 들어간 적을 없애고자 하니 국경을 지키는 신하의 몸으로서 함부로 하기 어려워 부질없이 답답한 채 분함을 참고 스스로 녹이며 엎드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다.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이 이와 같이 왕성하여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두 해전으로서 막아내지 못하고 적을 마음대로 상륙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도 연해안 고을에는 깊은 도랑과 높은 성으로 든든한 곳이 많은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졸들이 소문만 듣고 간담이 떨려 모두 도망갈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난번 부산 및 동네에 연해안 여러 장수들만 하더라도 배들을 잘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진을 치고 엄습할 위세를 보이며 정세를 보아 전선을 알맞게 병법대로 진퇴하여 적을 육지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한 환란이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분함을 더 참을 수가 없다. 이제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로 바로 두들겨 요망한 적을 소탕하여 나라의 수치를 만에 하나라도 씻으려 하는 바. 성공하고 안 하고 잘되고 못되고는 내 미리 생각할 바가 아니리라. 30일 낮 2시경에 전날 쓴 일을 장계로 써 올렸다. 임진년 5월 1일 수군이 모두 앞바다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고 맞바람만 세게 불었다. 진해루에 앉아 방답첨사 이순신, 흥양현감 배흥립, 녹도만호 정운 등을 불러들이니 모두 분격하여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실로 의사들이라 할 만하다. 2일 맑음 겸 삼도 순변사의 공문과
우수사의 공문이 도착했다. 송한련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 현령 기욕은 미조 항첨사 김승룡, 상주포, 곡포, 평산포 만호 김축 등이 하나같이 외적의 소식을 듣고는 함부로 벌써 달아나 버렸고 군 기물 등도 흩어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랄 일이다. 오정 때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 신호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될 법한 일인가. 저녁에 방답에 첩입선 세 척이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비변사에서 새 어른의 명령이 내려왔다. 창편 현령이 부임하였다는 공문을 와서 바쳤다. 저녁에 군호를 용호라 하고 복병을 수산이라 하였다. 3일 가랑비 경상우수사의 회답 편지가 새벽에 왔다. 오후에 광양과 흥영 현감을 불러 함께 이야기하던 중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전라우수사가 수군을 끌고 와서 같이 약속하고서 방답의 판옥선이 첩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우수사가 온다고 기뻐하였으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았다. 그러니 그건 방답의 배였다. 실망하였다. 그러나 조금 뒤에 녹도만호가 보자고 하기에 불러들여 물었더니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외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통분한 마음 이길 길 없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곧 중의장 이순신을 불러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고쳤다. 이날 여도 수군 황옥천이 외적의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자기 집에서 잡아와서 목을 베어 군중 앞에 높이 매달았다. 초 4일 막다. 먼 동이 틀 때에 출항했다. 곧바로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척후 우부장, 중부장, 후부장 등은 오른편에서 게이도로 들어가 찾아치게 하고 나머지 대장선들은 아울러 평산포, 곡포, 상주포, 미조항을 지나갔다. 29일 우수사 이역기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노량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규는 미리 약속한 곳에 와서 만나 그와 함께 상의했다. 외적이 머물러 있는 곳을 물으니 외적들은 지금 사천 선창에 있다고 한다. 바로 거기로 가보았더니 외놈들은 벌써 무트로 올라가 산 위에 진을 치고 배는 그 산 아래에 줄지어 메어놓고 항전하는 태세가 재빨리 튼튼해졌다. 나는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며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포들을 우레같이 쏘아대니 적들이 무서워서 물러나는데 화살을 맞은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외적의 머리를 벤 것도 많았지만 이 싸움에 군관 나대용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활군과 격군 중에서 탄환을 맞은 사람이 또한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태워버리고 물러나 머물렀다. 임진년 6월 초 1일 사량도 뒷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2일 아침에 떠나 곧장 당포 선창에 이르니 적선 20여 척이 줄지어 머물러 있다. 둘러싸고 싸우는데 적선 중 큰 배 한 척은 우리나라 판옥선만 했다. 배 위에 다락이 있는데 높이가 2길은 되겠고 그 누각 위에는 외장이 떡 버티고 우뚝 앉아 끄떡도 아니하였다. 또 편전과 대, 중, 승자 총통으로 비오듯 마구 쏘아대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자 왜적들은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여러 장졸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 모조리 섬멸하고 한 놈도 남겨두지 않았다. 얼마 뒤 외놈의 큰 배 20여 척이 부산에서부터 깔려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서는 궤도로 뺑소니 치며 들어가 버렸다. 초 3일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궤도를 협공하였으나 이미 달아나 버려 사방에는 한 놈도 없었다. 고성등지로 가고자 했으나 아군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울분을 참으며 머물러 밤을 지냈다. 수군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서 왔다. 장병들이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내일 군사를 합치기로 약속하고 밤을 보냈다. 초 4일 우수사 이역기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며 어슬렁거리며 형세를 관망하고 대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정오가 되니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돛을 올리고서 왔다. 진중의 장병들이 기뻐서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착포량에서 밤을 지냈다. 초 5일 아침에 출항하여 고성 땅 당항포에 이르니 외놈의 배 한 척이 판옥선과 같이 큰데 배 위에 누각이 높고 그 위에 적장이 앉아 중선 12척과 소선 20척을 거느렸다. 한꺼번에 쳐서 깨뜨리니 활을 맞은 자가 부지기수요 외장의 모가지도 7급이나 베었다. 나머지 외놈들은 무트로 내려가 즉시로 달아났다. 그래봤자 나머지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초 6일 적선의 동정을 살피며 거기서 그대로 잤다. 초 7일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이 율포에 있다고 했다. 복병선으로 하여금 탐지케 했더니 적선 5척이 먼저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알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나는데 여러 우리나라 배가 일제히 쫓아가 사도첨사 김환이 한 척을 온전히 잡고 우후도 한 척을 온전히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온전히 잡으니 모두 외적의 머리가 36개이다. 초 8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의논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지냈다. 초 9일 곧장 천성 가덕에 이르니 외적이 하나도 없다. 2-3번 수색하고 나서 군사를 돌려 당포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배를 출항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우수사와 이야기하였다. 임진년 7월 초 4일 때를 지어 출몰하는 적을 맞이하여 낱낱이 무찌르고자 서로 공문을 돌려 약속하며 배를 정비하고 경상도의 적세를 탐문하였는데 가덕 거제 등지에서 외선이 혹 10여 척 혹은 30여 척이 때를 지어 출몰한다고 할 뿐 아니라 본도 금산지경에도 적세가 크게 뻗치었는 바 수륙으로 나누어 침범한 적들이 곳곳에서 불길같이 일어나건만 한 번도 적을 맞아 싸운 적이 없어 깊이 침범하게 되었으므로 처음에 본도 우수사와 모이기로 약속한 오늘 저녁 때 약속한 그 장소에 도착하였다. 초 6일 함대를 거느리고 일시에 출항하여 곤양과 남해의 경계인 노량에 도착하니 경상 우수사가 파손된 것을 수리한 전선 7척을 거느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같이 만나 제3 약속하고 진주 땅 창신도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밤을 지냈다. 초 7일 쇳바람이 세게 불어 항해하기 어려웠다. 고성 땅 당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기로 나무하고 물 깃고 있을 때 피란하여 산으로 올랐던 그 섬의 목동 김천손이
우리 함대를 바라보고는 급히 달려와서 말하였다. 적의 대중소선을 합하여 70여 척이 오늘 낮 2시쯤 영등포 앞바다에서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다고 하므로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였다. 초 8일 이른 아침에 적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바다에 이르러 보니 외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이 선봉으로 나와서 우리 함대를 몰래 보고서는 도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뒤쫓아 들어가니 대선 36척과 중선 24척, 소선 13척이 대열을 벌려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닥치게 될 것 같아 싸움하기가 곤란했다. 그리고 외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무트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므로 먼저 판옥선 대여섯 척으로 먼저 나온 적을 뒤쫓아서 엄습할 기세를 보이게 하니 적선들이 일시에 돛을 올려서 쫓아나오므로 우리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 나오자 외적들도 따라 나왔다. 그때야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하객진을 펼쳐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총통들을 쏘아서 먼저 두세 척을 깨뜨리자 여러 배의 외적들은 사기가 꺾여 물러나므로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승리한 기세로 흥분하며 앞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전과 화살을 잇따라 쏘아대니 그 형세가 마치 바람 같고 우세 같아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다 해치워버렸다. 순천부사 권준이 제 몸을 잇고 돌진하여 먼저 외의 층각대 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비롯하여 머리 10급을 베고 우리나라 남자 한 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광양 현감 어영담도 먼저 돌진하여 외의 층각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쏘아 맞춰서 내 배로 묶어왔는데 문초하기 전에 화살을 맞은 것이 중상이고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즉시 목을 베었으며 다른 외적을 비롯하여 머리 12급을 빼고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사도첨사 김화는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비롯하여 머리 16급을 베었고 현양현감 배흥립이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8급을 베고 또 많이 익사시켰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4급을 베었는데 다만 사살하기에만 힘쓰고 머리를 베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2척을 쫓아가서 쳐부수어 일시에 불태웠다. 좌돌격장 급제 이기남은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잡아 머리 7급을 베었으며 좌별도장 본연군관 전만호 윤사공과 가한책은 층각선 2척을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6급을 베었다. 나간군수 신호는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7급을 베었으며 녹도만호 정우는 층각대선 2척을 총통으로 뚫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불태우고 머리 3급을 베고 우리나라 사람 2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여도권관 김인영은 외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3급을 베었고 발포만호 황정록은 승각선 한 척을 쳐부수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힘을 모아 불태우고 머리 2급을 베었다. 우별도장 전만호 송응민은 머리 2급을 베었고 흥양통장 전현감 최천보는 머리 3급을 베었고 참퇴장 전첨사 이응화는 머리 1급을 베었고 우돌격장 급제 박일양은 머리 1급을 베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머리 5급을 베었고 유군 1령장 손윤무는 외의 소선 2척에 총을 쏘고 산 위에까지 추격하였으며 5령장 전 봉사 최도전은 우리나라 소년 3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그 나머지의 외 대선 20척, 중선 17척, 소선 5척 등은 좌도와 우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부수고 불태우니 화살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외놈 400여 명은 형세가 아주 불리하고 힘이 다 되었는지 스스로 도망가기 어려운 줄 알고 한산도에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갔으며 그 나머지 대선 1척, 중선 7척, 소선 6척, 모두 14척은 접전할 때 뒤처져 있다가 멀리서 배를 불태우며 목 베어 죽이는 꼴을 바라보고는 노를 재촉하여 도망해버렸으나 종일 접전한 탓으로 장수와 군사들이 노곤하고 날도 땅거미가 져 어둑어둑하므로 끝까지 추격할 수 없어서 견내량 내항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9일 가덕으로 향하려는데 안골포에 외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고 탐망군이 보고했다. 즉시 본도 우수사 및 경상 우수사와 함께 적을 토멸할 계획을 상의한 바 이날은 날이 이미 저물고 맞바람이 세게 불어 항해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거제 땅 온천도에서 밤을 지냈다. 초 10일 새벽에 출항하여 본도 우수사는 안골포 밖에 가덕 변두리에 진치고 있다가 만일 우리가 접전하면 복병을 남겨두고 급히 달려오라고 약속하고 나는 함대를 이끌고 하객진을 형성하여 먼저 진격하고 경상 우수사는 내 뒤를 따르게 하여 안골포에 이르러 선창을 바라보니 외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이 머물고 있었다. 그중 3층으로 방이 마련된 대선 1척과 2층으로 된 대선 2척이 포구에서 밖을 향하여 물에 떠 있었고 나머지는 고기 비늘처럼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구의 지세가 좁고 얕아서 조수가 물러나면 무티 드러날 것이고 판옥대 선으로는 쉽게 드나들 수가 없으므로 여러 번 유인해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선운선 59척을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남김없이 불태우고 목베었기 때문에 형세가 궁해지면 무트로 내려갈 계획으로 험한 곳에 배를 메어둔 채 두려워 겁내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천자, 지자, 현자 총통과 여러 총통뿐 아니라 장전과 편전 등을 빛발같이 쏘아 마치고 있을 적에 본도 우수사가 장수를 정하여 복병시켜둔 뒤 급히 달려와서 협공하니 군세가 더욱 강해져서 3층방 대선과 2층방 대선을 타고 있던 왜적들은 거의 다 사상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은 사상한 자를 낱낱이 끌어내어 소선으로 실어내고 다른 배의 왜적들을 소선에 옮겨 실어 층각대선으로 모아들었다. 이렇게 종일토록 하여 그 배들을 거의 다 깨부수자 살아남은 왜적들은 모두 무트로 올라갔는데 무트로 간 왜적들은 다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이 산골에 잠복해 있는 자가 무척 많은데 그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 궁지에 몰린 도적이 되게 한다면 잠복해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비참한 사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 1, 2쯤 물러나와 밤을 지냈다. 11일 새벽에 다시 돌아와 포위해 보았으나 왜적들이 허둥지둥 당황하여 닷줄을 끊고 밤을 틈타 도망갔으므로 전일 싸움하던 곳을 탐색해보니 전사한 왜적들을 12곳에 모아놓고 불태웠는데 거의 타다 남은 뼈다귀와 손발들이 흩어져 있고 그 포구 안팎에는 흘린 피가 땅바닥에 그득하여 곳곳이 붉은 빛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도적들의 사상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낮 10시쯤 양산강과 김해포구 및 감동포구를 모두 수색하였으나 왜적의 그림자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가덕 바깥에서부터
동네 모른 데에 이르기까지 배를 느려 세워 진을 치게 하고 군대의 위세를 엄하게 보이게 한 다음 적의 많고 적음을 탐망해서 보고하라고 가덕도 응봉과 김해의 금당곳 연대 등지로 탐망군을 정하여 보내었는데 밤 8시쯤에 그 탐망군인 경상우수영 수군 허수광이 와서 보고했다. 연대에서 탐망하려고 올라갈 때 산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에 한 늙은 중이 있기에 같이 연대로 올라가서 양산과 김해의 두 강의 으슥한 곳과 그 두 고을 쪽을 바라보니 적선이 나뉘어 정박해 있는 수는 거의 100여 척쯤 되는데 그 늙은 중에게 적선의 동정을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날마다 50여 척이 떼를 지어 드나들며 11일 본토에서 그 강으로 들어왔다가 어제 안골포 접전 때 포 쏘는 소리를 듣고는 간밤에 거의 다 도망가고 다만 배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외놈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친 꼴을 짐작할 수 있겠다. 저물녘에 천성보로 나아가서 잠깐 머물면서 적에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하고 밤을 이용하여 군사를 돌렸다. 12일 낮 10시쯤에 한산도에 이르니 이곳에 하륙했던 왜적들이 연일 굶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한 채 피곤하여 바닷가에서 졸고 있었다.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미 머리 세급을 베었고 그 나머지 400여 명의 왜적은 탈출해도 도망갈 길이 없는 초롱 속의 새와 같았다. 나와 본도 우수사는 다른 도에 주둔하는 군사로서 군량이 벌써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금산의 적세가 크게 성하여 이미 전주에 도착했다는 기별이 잇따라 도착하므로 그 섬에 하륙한 적들은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목을 베고 그 급수를 통과하도록 그 도의 우수사와 약속했다. 13일 본영으로 돌아왔다. 여러 사람의 문초 내용이 비록 낱낱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배를 정비하여 전라도로 향한다는 말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들 중에 첫째 부대의 외선 73척은 거제도 견내량에 와서 머물고 있다가 이미 섬멸되었고 둘째 부대의 외선 42척은 안골포 선창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역시 우리에게 패하여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밤에 도망하였으니 다시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병력을 합세하여 바로 몰아침범해 오면 마침내는 우리가 앞뒤로 적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력이 분산되고 형세가 약한 것이 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여 창을 베개로 삼아 변을 기다려 다시 통고하는 즉시로 수군을 거느리고 달려오라고 본도 우수사 이역기와 약속하고 진을 파하였으며 포로되었다가 도로 잡혀온 사람은 각각 그 빼앗은 관원에게 명하여 구휼하고 편히 있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15일 여러 장수와 군사 및 관리들이 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하여 여러 번 승첩을 하였다만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막혔는데 군사들의 공훈 등급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 받은 뒤에 결정한다면 군사들의 심정을 감동케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 2, 3등으로 별지에 기록하였으며 당초의 약속과 같이 비록 외적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람들은 내가 본 것으로서 등급을 나누어 결정하고서 함께 기록하였다. 이 내용을 장계하였다. 16일 본영과 본도 소속 각 진포의 군량은 원수량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3번이나 적을 무찌르느라고 해상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어 많은 전선의 군졸들이 굶주리므로 원 군량은 벌써 다 나누어 주었다. 적은 물러가지 않았으므로 잇따라 바다로 내려가 출전해야 하고 군량은 달리 변통하여 마련할 길이 없어 순천부에 두었던 군량 500여 섬을 본영과 첩입한 방답진에 흥양 군량 400여 섬을
여도, 사도, 발포, 녹도 등의 4개 포구에 백섬식을 먼저 옮겼다가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하고 도순찰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내용을 장계하였다. 임진년 8월 24일 아침밥은 객사 동원에서 정영감과 같이 먹고 곧 친벽정으로 옮겼다. 우수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 조방장도 함께 먹었다. 오후 4시쯤에 배를 출항하여 노지를 재촉하여 노량 뒷바다에 이르러 정박했다. 한밤 12시에 달빛을 타고 배를 몰아 사천 땅 모자랑포에 이르니 벌써 날이 새었다. 새벽 안개가 사방에 끼어 지척을 분간키 어려웠다. 25일 오전 8시쯤에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니 평산포만호가 공장을 바쳤다. 당포 가까이에 이르러 경상우수사 원균과 만나 배를 매놓고 이야기했다. 오후 4시쯤에 당포에 정박하여 밤을 지냈다. 자정에 잠깐 비가 왔다. 26일 견내량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우수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순천부사 권준도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 앞바다에서 밤을 지냈다. 27일 영남수사 원균과 같이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레도에 이르렀다. 웅천 현감 이종인이 와서 말하는데 외적의 머리 35개를 베었다고 한다. 어두울 무렵에 제포, 서원포를 건너니 밤이 벌써 10시쯤이 되어 자려는데 한이바람이 차갑게 부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이날 밤 꿈자리도 많이 어지러웠다. 28일 새벽에 앉아 꿈을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도리어 좋은 것이었다. 가덕에 이르렀다. 날짜 미상. 삼가 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전일 승평에서 받들었던 것은 매우 기쁘고 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바다 가운데 있으며 비록 추운 겨울이 되어도 날씨는 늘 따뜻한데 지금까지 흉한 적들이 오랫동안 남의 땅에 머물러 있어도 풍속에 익숙되지는 않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추위로 지내기 괴로우며 가난할 뿐 아니라 군량은 이미 다 떨어지고 용기와 힘도 다하였으므로 이 기회를 틈타 급히 공격하여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난 왕실이 바로 이때인데 한 해가 새해로 바뀌었어도 아직 적을 없앴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구석 외로운 신하가 북쪽을 바라보며 길이 통탄하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팔도 중에 오직 이 호남만이 온전한 것은 천만다행이며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옮기는 것 모두 이 전라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해를 다 없애어 국권을 회복하는 것도 이 전라도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감사가 다시 임금에게 충성하러 부임했고 절도사는 오랫동안 경상도에 머물며 군사와 말을 정예화하려고 하는데 군기 군량은 이 가운데서 다하여 돌아가고 진과 보에 이르러 방어 군사를 정하는 것 또한 각각 반으로 나누어 뽑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늙어 중도에서 굶주림과 추위가 아울러 들이닥쳐 반 이상은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비록 혹 흩어지지 않은 자가 있다곤 해도 굶주림과 추위가 이미 크게 달하여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큰 고을이면 300여 명, 힘차고 왕성한 사람을 조급히 가리어 채우기를 강요하며 동료하니 한도가 소동하였습니다. 더구나 소모사가 내려와서 남아있는 군사를 징발하니 각 진포에 방군을 나누고 여러 읍의 초병도 뽑아 그 수를 채우는데 한 도가 소동한 것은 알지 못하는 바 이 도의 보존도 어려워 꼭 길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유지에 각 고을의 떠돌이 군사일지도 일족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라고 하신 정령한 서신이 있었거늘 백성을 풀어 비상한 고난을 견줄 데 없이 급하였던 것입니다. 외적이 각 도에 가득 차 아무 죄 없는 백성은 몇십만 명인지 알 순 없지만 그 독한 해를 입었습니다. 종사와 도성도 보존할 수 없었고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어 고통이란 불타서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달 10명의 군사가 방비하는 고을에 부임하니 한번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방비에 들어가는 사람이 겨우 서너 명인데 어제는 10명의 유방군이 오늘은 너댓 명 미만이니 몇 달 가지 않아 바닷가의 진은 하나같이 텅 비어 진의 지휘관은 홀로 빈 성을 지키게 되니 어떻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옛 전례를 따른다면 임금의 분부를 어기게 되고 옛 명령을 따르면 적을 방어하는 데 계책이 없으니 이 두 가지 중 편리한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여 보고했더니 관찰사의 공문에 일족에 대충 징발하는 패단이 백성을 심하게 병들게 합니다. 정령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른바 명령을 이행할 틈이 없거니와 그 보고 내용 또한 일거리가 있으니 백성을 어루만지고 적을 방어하는 데에 둘 다 그 편리한 일을 얻는 것이라 답하여 왔습니다. 각 고을에는 죽은 자가 자손이 모두 끊어지면 도목장에서 빼어버리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대개 전라도는 나누어 방비할 군사가 경상도의 예와는 같지 않으며 좌우 수용에는 320여 명이고 각 진포에는 혹 200 혹은 150여 명이 나누어 방비하였거늘 그 중에서 멀리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 본래대로 정하지 않은 자는 열에 7, 8이며 현재 나타나 있는 사람을 거두어 주는 것도 모두 늙고 쇠잔하여 방비 업무에 알맞지 않습니다. 힘이 부득이하면 물론 일족에게 숫자만 채우려 입방할지라도 탈이 났다고 소송하는 자가 많고 아직 방비에 도착하지 않은 자는 혹 이름을 대어 힘을 합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엇갈리게 한다면 끝내 점고에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 사이의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패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큰 적이 앞에 있어 방비하는 일이 무척이나 급하고 예나 다름없이 병에 걸려 방어하는 것은 줄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 재촉하고 분발하면 하나는 배의 사부를 채우게 되고 하나는 성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5번 출동에 적을 맞아 14번이나 싸워 이겼던 것은 이미 8달이나 되었습니다. 대개 국방에 한번 실패하면 그 해독은 중앙에까지 곧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계책은 먼저 옛 전례를 따라 변방을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조사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고통을 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한 일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호남에 달려있는 것은 마치 제 나라의 거현이나 증묵현과 같이 항복하지 않다가 공격해온 연나라를 파하고 국토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곧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은 몸을 온전히 하는 것과 같으니 몹쓸 병 있는 자가 겨우 한쪽 다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하게 군사와 말을 지경 밖으로 쓸어내버렸습니다.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수십만 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 개성, 서울 3곳의 도적을 토멸했으며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와 남김없이 소탕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임진년 9월 초 1일 달기 울자 출항했다. 낮 8시에 모룬대를 지날 무렵 쇳바람이 갑자기 일고 파도가 크게 일어 간신히 배를 저어 화준구미에 이르러
외대선 5척을 만나고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러 외대선 8척, 서평포 앞바다에 이르러 외대선 9척, 저령도에 이르러서는 외대선 2척을 각각 만났는데 모두 기스락을 의지하여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삼도의 수사가 거느린 여러 장수와 조방장 정걸 등이 힘을 합하여 남김없이 깨어 부수고 배 안에 만재한 외놈의 물건과 전쟁기구도 끌어내지 못하게 하여 모두 불태웠으나 외놈들은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며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를 베지는 못했다. 그리고 저령도 안팎을 모조리 수색하였으나 적의 종적이 없으므로 즉시 소선을 부산 앞바다로 급히 보내어 적선을 자세히 탐망케 하였더니 대개 500여 척이 선창 동쪽 산기슭의 언덕 아래 줄지어 대었으며 선봉 외대선 4척이 초량목으로 마주 나오고 있다고 하므로 원균 및 이역기 등과 약속하기를 우리 군사의 위세로서 만일 지금 공격하지 않고 군사를 돌이킨다면 반드시 적이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독전기를 휘두르며 진격했다.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 귀선돌격장 군관 이열량, 전부장 방답첨사 이순신,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좌부장 나간군수 신호 등이 먼저 곧바로 돌진하여 선봉 외대선 4척을 깨부수니 도적들이 헤엄쳐 무트로 오르므로 뒤에 있던 여러 배들은 곧 이때를 이용하여 승리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며 장사진으로 돌진했다. 이때 부산성 동쪽 한 산에서 오리쯤 되는 언덕 밑 3곳에 둔박한 외선이 모두 470여 척이었는데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고 두려워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전선이 곧장 그 앞으로 돌진하자 배 안과 성 안, 산 위, 굴 속에 있던 적들이 총통과 활을 갖고 거의 다 산으로 올라 6곳에 나누어 머물며 내려다보며 철환과 화살을 빗발처럼 우레처럼 쏘는 것이었다. 그런데 편전을 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았으며 혹 대철환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모과만하며 혹 수마석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주발덩이만한 것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지곤 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한층 더 분개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 돌진하며 천자, 지자총통에다 장군전, 필영전, 장전과 편전, 철환 등을 일시에 일제히 쏘며 하루 종일 교전하니 적의 기세는 크게 꺾이었다. 그래서 전선 100여 척을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쳐부순 뒤에 화살을 맞아 죽은 외적으로서 토굴 속에 끌려 들어간 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배를 쳐부수는 것이 급하여 머리를 벨 수 없었다. 여러 전선의 용사들을 뽑아 무트로 내려 모조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무릇 성 안팎에 67곳에 진치고 있는 외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말을 타고 용맹을 보이는 놈도 많은지라 말도 없는 외로운 군사를 가벼이 무트로 내리게 한다는 것은 빈틈없는 계획이 아니며 날도 저물었는데 적의 소굴에 머물러 있다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될 환란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배를 돌려 한밤중에 가덕도를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그런데 양산과 김해에 정박한 외선이 혹은 말하기를 점차 본도로 돌아간다 라고 한다마는 몇 달 이내로 세력이 날로 외로워짐을 스스로 알고 모두 부산으로 모이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성 안의 관사는 모두 철거하고 획을 쌓아 집을 만들어 이미 소굴을 만든 것이 100여 호 이상이나 되며 성 밖의 동서쪽 산기슭에 여염집이 즐비하게 있는 것도 거의 300여 호이며 이것이 모두 외놈들이 스스로 지은 집인데 그 중에 큰 집은 층계와 희계에 단장한 벽이 마치 불당과도 비슷한 바 그 소행을 따져보면 매우 분통하다. 초 2일 다시 돌진하여
그 소굴을 불태우고 그 배대를 모조리 깨부수려고 하였는데 위로 올라간 적들이 여러 곳에서 널리 가득 차 있으므로 그들의 귀로를 차단한다면 궁지에 빠진 도적들의 반격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수륙으로 함께 진격해야만 섬멸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풍랑이 거세 전선이 서로 부딪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전선을 수리하면서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고 또 육전에서 크게 물러나오는 날을 기다려 경상감사 등과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왔다. 초 10일 원규는 그 뒤 적선이 많이 온다고 잘못 듣고 포위한 적을 풀고 가버렸기 때문에 무트로 올라간 외인들이 벌목하여 뗏목을 만들어 타고 모두 거제로 건너가 버렸다고 하는 바 소단에 든 고기가 마침내 빠져나간 것 같아 매우 통분하다. 이 내용을 갖추어 장계하였다. 11일 녹도만호 정우는 맡은 직책에 정성을 다하였고 담략이 있어 서로 의논할 만한 사람이다. 사변이 일어난 이래 의기를 격발하여 나라를 위해서 제 몸을 잇고 마음도 조금을 놓지 않고 변방을 지키는 일에 힘쓰기를 오히려 전보다 더욱 더하므로 믿을 사람은 오직 정운 등 두세 사람이다. 3번 승첩을 했을 때 언제나 선봉에 섰고 이번에 부산포 해전에서도 몸을 던져 죽음을 잇고 먼저 적의 소굴에 돌입하였으며 하루 종일 교전하면서도 어찌나 힘을 다하여 쏘았던지 적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운의 힘이 컸다. 그런데 그날 돌아올 무렵에 철환을 맞아 죽었지만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혼령이 쓸쓸히 아주 없어져서 뒷세상에 아주 알려지지 못할까 애통하다. 이대원의 사당이 아직도 그 포구에 있으므로 같은 재단에 초혼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어 한편으로는 의로운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남을 경계해야겠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변방 수비에 온갖 힘을 다하고 사변이 일어난 뒤에는 더욱 부지런히 힘을 써 4번이나 적을 무찌를 적에 반드시 앞장을 서서 분격하였으며 당항포 접전을 할 때에는 외장을 쏘아 목을 뺀 그 공로가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사살하는 데만 전력하고 목 빼는 일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그 연유를 들어 별도로 장계하였는데 이번 포상의 글월 중에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있지 않으니 해괴하다.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권준, 이순신, 어영담, 배흥립, 정운 등은 달리 믿는 바가 있어 서로 같이 죽기를 약속하고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권준 이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당상으로 승진되었으나 오직 이순신만이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조정에서 포상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엎드려 기다린다. 이 내용을 사실대로 잘 알려 달라는 장계를 올렸다. 12일 당항포 승첩계본을 받들고 올라간 전생서 이봉수가 가지고 내려온 우부승지의 서장 내용에 전쟁이 일어난 이래 여러 장수들이 한결같이 패퇴하였는데 이번 당항포 싸움에서 비로소 대승리를 하였으므로 특히 경을 자헌대부로 승진시키니 끝까지 스스로 힘써 하라 하신 것과 경의 장계를 보니 각 목장의 말들을 몰아내어 길들이고 먹여 육전에 쓰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는데 경이 그 수를 급히 몰아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성공을 기다려 그대로 영구히 주도록 하라 하신 분부의 서장 등을 본영에서 받았다. 18일 행제소에서 쓸 종이를 넉넉하게 올려보내라고 하였으나 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고생스럽게 길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우선 장지 10권을 올려보냄을 써 올렸다. 25일 순천에 사는 전 훈련원 봉사 정사주는 사변이 일어난 뒤에
상제의 몸으로 기복된 사람인데 충성심을 분발하였으므로 경상도와 접경한 유충지인 광양현 전탄의 복병장으로 정하여 보낸 뒤 무릇 매복하여 적을 막는 일에 있어 기특한 계책을 마련하여 적들로 하여금 감히 경계선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정사주는 순천부의 외로운 선비이며 전 훈련 봉사였던 이의남 등과 약속하고 각각 의연곡을 모아 모두 한 배에 싣고 행제소로 향했다. 비변사의 공문에 전죽을 넉넉하게 올려 보내라고 하였으나 부산 승첩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육로로 올라가야 하는 먼 길에 가져가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올려보내지 못했는데, 비로소 이번에 정사준 등이 올라갈 때에 장편죽전과 종이 등의 물품을 함께 봉하여 같은 배에 함께 싣고 물건의 목록은 따로 적어 올렸다. 순천부사 권준과 나간군수 신호, 광양현감 어영담, 흥양현감 배영립 등도 수군 위부장으로서 본영 앞바다에 진을 치고 사변에 대비하면서 각각 공문으로 보고한 내용에 연해변 각 고을의 관원들이 사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군량을 원수량 이외에 별도로 쌓아두었는데, 국군이 불행하여 임금께서 서쪽으로 몽진하신 지 벌써 6달이 되어 많은 장수와 군사들의 양식을 계속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신하된 자의 정의에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여 위에 별도로 쌓아둔 군량 등 물품을 각각 배에 싣고 자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맡겨주어 올려보내려 했으나 수령들로서는 진달할 길이 없으니 이 실정을 낱낱이 열거하여 함께 장계하도록 공문을 보낸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권주는 원수량 이외의 군량 100섬과 다른 잡물을 함께 정사준 등이 의연곡을 싣고 가는 배에 같이 실어 우선 올려보냈다. 신호, 어영담, 배응립 등이 올려보내는 군량과 군기 등은 각각 그들의 배에 싣고 각 고을에서 자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맡겨 올려보내므로 물목을 만들어 주어 올려보냄을 차례로 아뢰었다. 임진년 10월 30일. 아래 의주에서 보내온 글은 꿈도 아닌 정이 아닌가. 펴보기를 2번 3번 한 것은 종이에 간절한 정이 가득하기에 실상 나의 친구 위서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알지는 못하나 요사이 노장의 건강은 어떠하오? 멀리서 호소하여 맞이 않는다. 이 사람은 용졸한 재주로 난국을 당하여 오랑캐가 2번 움직이니 이에 이 전쟁 사이에 근심을 한 자뿐인데, 다행히 별장 최균, 강두분의 힘을 입어 크게 웅천의 도적을 이기고 또 바다에 뜬 두목을 잡았다. 어찌 마음이 크게 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임금의 수레를 서울에 돌아오시게 하는 것뿐이다. 남은 것은 군무가 어지럽고 매우 바쁨으로 다 갖추지 못한다. 임진년 12월 초 10일. 흉한 적들이 여러 도에 널리 가득 차 있고 오직 이곳 호남만이 다행히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다소 보완하여 한 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다 이 도에서 마련하여야 하는데, 지난 6, 7월 사이에 6만의 군마와 허다한 군량을 모두 서울 등지에서 잃어버리고 병마사가 거느렸던 4만의 군사들도 또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 얼고 주려 다 없어졌는데, 이제 순찰사가 또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며 5 의병장도 서로 이어 군사를 일으켜 멀리 출전하게 되므로 이 뒤부터는 온 지방의 소동이 공사간의 재물을 다 없애고, 비록 늙고 허약한 백성은 있다 해도 병기와 군량을 운반할 무렵에는 채찍질이 빈번하여 구덩이에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었다. 더구나 소모사가 내려와서 내륙과 연해안을 분별하지 않은 채
소집할 군사의 수만을 결정하여 심하게 독촉함으로 각 고을에서는 그 수를 충당하기 어려워 변방을 지키는 수졸들을 많이 빼내어 갈 뿐 아니라 채찰사의 종사관이 각 고을을 분담 검색하여 남아있는 장정을 재촉하여 징발하고 변방의 진포에 있는 군기를 또한 많이 다른 곳으로 실어가며 복수장 고종우 등이 또 따라 일어나 내시의 종을 남김없이 뽑아내는데 소모관이 방금 내려와 번갈아 수색하는 일이 거의 쉬는 날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으니 국가가 부흥되어야 할 시기에 바라는 바 실망이 커서 한 모퉁이에 있는 외로운 신하로서는 북쪽을 바라보고 통탄하며 마음은 죽고 형태만 남아있다. 지난해 분부한 서장에 각 고을에서 도망한 군사들이 있어도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친족이나 이웃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일체 면하라고 했다.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나 이같이 위태롭고 어려운 날을 당하여 수졸 한 명은 무던히 평시의 100명에 적합한 것인데 한번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모두 다 면제될 꾀를 품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10명이나 유방군을 보내던 고을이 이번 달에는 겨우 서너 명을 보내고 있으며 어제 10명이 있던 유방군이 오늘 너댓 명 아니므로 몇 달 내에 수자리를 지키는 일이 날로 비어 진포의 장수들이 속수무책일 것인 바 배를 타고 적을 토멸함에 무엇을 힘입어 제어할 것이며 성을 지켜 항전함에 누구의 의지를 해야 할까? 만일 전례를 지켜 책임 수령을 채운다면 분부를 어기게 될 것이며 분부를 준수한다면 수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찰사에 보고하였던 바 회답 공문에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패단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므로 임금의 분부대로 단연히 준수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고한 의견도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니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데 양편이 다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 고을 관원들에게 사람이 죽고 자손이 끊어진 호구를 도목장에서 뽑아 없애버리도록 하라고 통고했다. 대체로 보아 변방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 해독이 중앙에까지 미치는 신뢰는 이미 경험한 일이다. 하물며 본도에 분산된 방위군의 수는 경상도와 같지 않고 매번 방비에 임하는 군사가 큰 지인이 많아야 320여 명을 넘지 못하고 작은 보에는 150여 명도 차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도망하거나 죽은 지 오래된 채 정리되지 않은 자가 10중 8구이며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는 태반이 늙고 쇠약한 사람이므로 만일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전적으로 면제한다면 성을 지키고 배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조처가 없을 것이므로 지극히 민망할 뿐 아니라 이번에 도착된 것으로 비변사에서 분부를 받고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근래에 와서 적을 토멸하는 데는 해전을 당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전선의 수를 넉넉하게 더 만들도록 하라고 한 바. 전선은 비변사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영과 여러 진포에 명령하여 많은 수를 더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척의 전선에 사부와 격군을 아울러 130여 명의 군사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 더욱 민망하니 위에 친족에게 징발하는 일들을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전과 같이 시행하되 조금씩 좋고 나쁜 점을 가려내어 백성의 원성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당연한 급선무이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다시 헤아려 생각하고 우선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 한 명령을 중지하여 길이 남쪽 변방을 회복하는 기초가 온전해지도록 해야겠다. 수군으로 방비에 임하는 수가 저같이 너무 적은데 방비 임무에 결석하여
죄를 지은 무리들이 혹은 소모군에 붙으며 혹은 다투어 의병으로 붙어서 어느 쪽으로든지 소속되는 바, 지금같이 봄철의 방비가 매우 급한 때에 방어하려는 군사를 다른 쪽으로 소속을 옮겨 변방을 충실하게 한 뜻은 없으므로 일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도록 각별히 널리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리도록 해야겠다. 겨울 3달 동안에 사색 제방군은 평시에는 그대로 있다가 전적으로 사변이 일어날 때 쓰이는 보충군이거니와 이런 큰 사변을 당하여서는 정규군도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사색 군졸마저 면제해버리면 더욱 방비할 길이 없다. 해상으로 출전한 여가의 전선을 보수하고 병비를 조련하는 일들이 전혀 수졸들의 책임이므로 사색 제방군 등을 육군과 함께 방위 임무에서 면제하지 말고 남김없이 방위에 임하도록 각 진포에 아울러 검칙하였으며 순찰사에도 공문을 보내었음을 갖추어 아뢰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